안녕하세요. 지적인 대화와 삶의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마치 투명한 벽에 부딪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진심을 다해 이야기해도 대화는 계속 겉돌고 결국 상처와 혼란만 남았던 경험 말입니다. 상대는 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으며 항상 당신보다 한 수 위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는 가면 뒤에는 그들이 결코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는 깊은 공허함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가면을 벗겨낼 수 있는 나르시시스트가 절대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6가지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질문들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들이 필사적으로 숨기려 하는 내면의 핵심을 꿰뚫는 날카로운 송곳과도 같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면 과거 당신을 힘들게 했던 수많은 대화들이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내용이 당신의 마음을 울리거나 주변에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지혜를 주변에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빛을 비춰주는 선한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무엇이 당신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나요? 만약 나르시시스트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의 행복은 우리처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충만함이 아닙니다. 그들은 행복을 외부에서 끊임없이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원, 즉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시켜줄 외부의 찬사나 새로운 자극입니다. 새로운 연인, 새로 산 비싼 자동차, 새로 얻은 직함. 이것들이 잠시 그들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관계 초반, 당신 역시 그들에게 짜릿한 행복을 안겨주는 새로운 공급원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당신을 세상 최고인 것처럼 떠받들던 이상화 단계를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그 뜨거웠던 관심은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평가절하 단계가 시작되면서 거대한 환상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비롯되는 법입니다. 외부의 것들은 아주 잠시 우리를 기쁘게 할 뿐 지속적인 행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에게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나요? 라고 물으면 그들은 새로 산 차나 새로운 관계 혹은 직장에서의 성공 같은 것들을 늘어놓을 겁니다. 하지만 몇 달 뒤에 똑같은 질문을 해보세요. 아마 전혀 다른 대답이 돌아올 겁니다. 혹은 그들은 당신이 듣고 싶어 할 만한 모범 답안을 제시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나를 행복하게 해, 또는 우리 아이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라고 말이죠. 하지만 가만히 그들의 행동을 관찰해 보세요. 그들은 여전히 당신과 아이들 곁에서 세상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나요? 정작 그 행복의 원천이라는 당신이나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조차 귀찮아하지는 않던가요? 참 이상한 일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나를 그렇게 매몰차게 버렸다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돌아오는 건가요? 이 질문은 상대를 버렸다가 진공청소기처럼 다시 빨아들이는 이른바 후버링을 반복하는 나르시시스트에게 해당됩니다. 그들은 아주 무례하고 극적인 방식으로 관계를 끝내놓고는 며칠, 몇 주, 혹은 몇 달 뒤에 아무렇지 않게 다시 기어들어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죽어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이유는
갑자기 당신이 자신의 운명의 반쪽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예전에는 너무 바쁘고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그걸 미처 몰랐다고요. 적어도 그들은 당신이 그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들이 돌아와서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던지며 당신의 마음을 흔들었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혹은 마치 당신이 뭔가 잘못해서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것처럼 행동했던 적은 없었나요? 그 순간을 마음속에 잠시 담아두세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이 적극적으로 후버링을 시도하는 순간이 아닐 때 이 질문을 던진다면 그들은 아마 어깨를 으쓱하며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해 라며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갈 겁니다. 혹은 늘 그렇듯 모든 것을 당신 탓으로 돌리겠죠. 만약 그들이 솔직하다면 이렇게 말해야 할 겁니다. 사실 나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 하지만 당신이 내게 책임을 물으려고 할 때마다 견딜 수가 없어. 하지만 그들은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관계가 삐걱거린다는 인상을 심어주죠. 혹시 이런 경험이 있다면 부디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 주세요.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겠지만 이 지긋지긋한 버림과 후버링의 반복은 당신이 무엇을 했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가 관계를 맺는 방식 그 자체이며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그렇게 행동해야만 하는 생존 방식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든 결과는 같았을 겁니다. 세 번째 질문, 만약 자신에 대해 한 가지를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을 바꾸고 싶나요? 이 질문에 대한 나르시시스트의 전형적인 대답은 이런 식입니다. 이 완벽함에 대체 뭘 더 손대란 말이죠. 물론 조금 더 취약한 유형의 나르시시스트라면 조금은 솔직한 대답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조차도 매우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내 갈색 눈을 초록색으로 바꾸고 싶어와 같이 자신의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바꿀 수도 없는 외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들은 이 질문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르시시스트들은 유독 특권 의식이 강합니다. 자신이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죠. 하지만 왜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리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합니다. 그냥 마땅히 그래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원래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이것이 그들의 유일한 논리입니다. 이것은 논리적 오류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이 노력해서 무언가를 얻었고 그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느낀다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승진을 누릴 자격이 있는 이유는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기 때문입니다. 또는 제가 회사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었으니 연봉 인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와 같이 말이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의 특권 의식에는 대부분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위대함과 존재 자체만으로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한국 사회의 갑질 문화와도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특권 의식은 일종의 심리적 갑질과도 같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상대를 자신의 아래에 두고 군림하려는 태도인 것이죠. 어떤 나르시시스트는 직장에서 매우 성공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들은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불평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 사랑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혹은 내 어떤 점을 사랑하나요?
이 질문은 나르시시스트에게 가장 어려운 질문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종종 육체적 욕망이나 순간적인 끌림을 사랑과 혼동합니다. 관계 초반에 불타오르는 감정, 즉 심취를 진정한 사랑이라고 착각하죠. 하지만 사랑에 빠져본 적이 있는 우리 모두는 압니다. 그런 감정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옅어진다는 것을요. 나르시시스트가 관계 초반에 그토록 빨리 사랑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 순간의 뜨거운 감정이 사랑의 전부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결점까지도 끌어안으며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에서 말하는 깊은 정과도 같은 오랜 시간을 통해 쌓아가는 헌신적인 유대감이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관계가 바로 이 단계에 접어들 때, 즉 진정한 사랑이 싹트기 시작할 무렵에 흥미를 잃고 떠나버립니다. 그들은 감정적 공감 능력이 부족하기에 다른 사람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관계란 주고받는 것이 명확한 거래와도 같습니다. 슬프게도 그들은 자신들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도 자신과 똑같이 관계를 거래처럼 여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끝날 때 너에 대한 사랑이 식었어 라는 말을 그토록 쉽게 내뱉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 질문입니다. 왜 제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자꾸 말을 돌리나요? 나르시시스트와 논쟁을 해본 적이 있다면 대화가 어떻게 끝없이 맴도는지를 잘 아실 겁니다. 대화는 말 그대로 원을 그리며 돌다가 결국 처음 시작했던 지점으로 돌아오거나 때로는 전혀 다른 행성에 불시착한 것처럼 엉뚱한 곳에서 끝나버립니다. 아까 잠시 기억해달라고 했던 그들의 사과 같지 않은 사과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패턴입니다. 그들은 진실을 말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온갖 화술을 동원합니다. 이때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말샐러드라는 기법입니다. 말 그대로 논리적으로 전혀 연결되지 않는 단어와 문장들을 마구 뒤섞어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화법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할 때마다 그들은 이 현란한 말의 파편들로 당신의 정신을 쏙 빼놓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나르시시스트가 이 질문들에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 자신도 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 사랑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것이고 특권은 그냥 마땅히 누려야 하는 것이며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자극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내면을 성찰하고 책임을 진다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런 질문들로 그들의 본질을 건드리면 그들은 극도의 불안과 분노를 느끼고 당신을 공격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을 더 추가할 수 있겠네요. 왜 항상 당신만 피해자인가요?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피해자 역할을 자처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고 상황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들은 자신이 피해자가 아니면 가해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대한 자아는 자신이 악당이라는 역할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늘 나눈 이 이야기들이 혹시 당신이 겪고 있는 관계의 어려움을 이해하는데 작은 실마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느끼는 혼란과 답답함은 결코 당신의 탓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답이 없는 사람에게 답을 구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부디 스스로를 보호하고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존중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안녕하세요.
지적인 대화와 삶의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마치 투명한 벽에 부딪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진심을 다해 이야기해도 대화는 계속 겉돌고 결국 상처와 혼란만 남았던 경험 말입니다. 상대는 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으며 항상 당신보다 한 수 위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는 가면 뒤에는 그들이 결코 마주하고 싶어하지 않는 깊은 공허함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가면을 벗겨낼 수 있는 나르시시스트가 절대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6가지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질문들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들이 필사적으로 숨기려 하는 내면의 핵심을 꿰뚫는 날카로운 송곳과도 같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면 과거 당신을 힘들게 했던 수많은 대화들이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내용이 당신의 마음을 울리거나 주변에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지혜를 주변에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빛을 비춰주는 선한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무엇이 당신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나요? 만약 나르시시스트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의 행복은 우리처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충만함이 아닙니다. 그들은 행복을 외부에서 끊임없이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원, 즉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시켜줄 외부의 찬사나 새로운 자극입니다. 새로운 연인, 새로 산 비싼 자동차, 새로 얻은 직함. 이것들이 잠시 그들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관계 초반, 당신 역시 그들에게 짜릿한 행복을 안겨주는 새로운 공급원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당신을 세상 최고인 것처럼 떠받들던 이상화 단계를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그 뜨거웠던 관심은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평가절하 단계가 시작되면서 거대한 환상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비롯되는 법입니다. 외부의 것들은 아주 잠시 우리를 기쁘게 할 뿐 지속적인 행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에게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나요? 라고 물으면 그들은 새로 산 차나 새로운 관계 혹은 직장에서의 성공 같은 것들을 늘어놓을 겁니다. 하지만 몇 달 뒤에 똑같은 질문을 해보세요. 아마 전혀 다른 대답이 돌아올 겁니다. 혹은 그들은 당신이 듣고 싶어 할 만한 모범 답안을 제시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나를 행복하게 해, 또는 우리 아이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라고 말이죠. 하지만 가만히 그들의 행동을 관찰해보세요. 그들은 여전히 당신과 아이들 곁에서 세상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나요? 정작 그 행복의 원천이라는 당신이나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조차 귀찮아하지는 않던가요? 참 이상한 일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나를 그렇게 매몰차게 버렸다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돌아오는 건가요? 이 질문은 상대를 버렸다가 진공청소기처럼 다시 빨아들이는 이른바 후버링을 반복하는 나르시시스트에게 해당됩니다. 그들은 아주 무례하고 극적인 방식으로 관계를 끝내놓고는 며칠, 몇 주, 혹은 몇 달 뒤에 아무렇지 않게 다시 기어들어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죽어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이유는
갑자기 당신이 자신의 운명의 반쪽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예전에는 너무 바쁘고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그걸 미처 몰랐다고요. 적어도 그들은 당신이 그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들이 돌아와서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던지며 당신의 마음을 흔들었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혹은 마치 당신이 뭔가 잘못해서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것처럼 행동했던 적은 없었나요? 그 순간을 마음속에 잠시 담아두세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이 적극적으로 후버링을 시도하는 순간이 아닐 때 이 질문을 던진다면 그들은 아마 어깨를 으쓱하며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해. 라며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갈 겁니다. 혹은 늘 그렇듯 모든 것을 당신 탓으로 돌리겠죠. 만약 그들이 솔직하다면 이렇게 말해야 할 겁니다. 사실 나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 하지만 당신이 내게 책임을 물으려고 할 때마다 견딜 수가 없어. 하지만 그들은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관계가 삐걱거린다는 인상을 심어주죠. 혹시 이런 경험이 있다면 부디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 주세요.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겠지만 이 지긋지긋한 버림과 후버링의 반복은 당신이 무엇을 했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가 관계를 맺는 방식 그 자체이며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그렇게 행동해야만 하는 생존 방식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든 결과는 같았을 겁니다. 세 번째 질문, 만약 자신에 대해 한 가지를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을 바꾸고 싶나요? 이 질문에 대한 나르시시스트의 전형적인 대답은 이런 식입니다. 이 완벽함에 대체 뭘 더 손대란 말이죠. 물론 조금 더 취약한 유형의 나르시시스트라면 조금은 솔직한 대답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조차도 매우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내 갈색 눈을 초록색으로 바꾸고 싶어 와 같이 자신의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바꿀 수도 없는 외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들은 이 질문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르시시스트들은 유독 특권 의식이 강합니다. 자신이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죠. 하지만 왜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리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합니다. 그냥 마땅히 그래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원래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이것이 그들의 유일한 논리입니다. 이것은 논리적 오류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이 노력해서 무언가를 얻었고 그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느낀다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승진을 누릴 자격이 있는 이유는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기 때문입니다. 또는 제가 회사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었으니 연봉 인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와 같이 말이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의 특권 의식에는 대부분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위대함과 존재 자체만으로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한국 사회의 갑질 문화와도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특권 의식은 일종의 심리적 갑질과도 같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상대를 자신의 아래에 두고 군림하려는 태도인 것이죠. 어떤 나르시시스트는 직장에서 매우 성공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들은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불평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 사랑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혹은 내 어떤 점을 사랑하나요?
이 질문은 나르시시스트에게 가장 어려운 질문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종종 육체적 욕망이나 순간적인 끌림을 사랑과 혼동합니다. 관계 초반에 불타오르는 감정, 즉 심취를 진정한 사랑이라고 착각하죠. 하지만 사랑에 빠져본 적이 있는 우리 모두는 압니다. 그런 감정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옅어진다는 것을요. 나르시시스트가 관계 초반에 그토록 빨리 사랑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 순간의 뜨거운 감정이 사랑의 전부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결점까지도 끌어안으며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에서 말하는 깊은 정과도 같은 오랜 시간을 통해 쌓아가는 헌신적인 유대감이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관계가 바로 이 단계에 접어들 때, 즉 진정한 사랑이 싹트기 시작할 무렵에 흥미를 잃고 떠나버립니다. 그들은 감정적 공감 능력이 부족하기에 다른 사람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관계란 주고받는 것이 명확한 거래와도 같습니다. 슬프게도 그들은 자신들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도 자신과 똑같이 관계를 거래처럼 여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끝날 때 너에 대한 사랑이 식었어 라는 말을 그토록 쉽게 내뱉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 질문입니다. 왜 제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자꾸 말을 돌리나요? 나르시시스트와 논쟁을 해본 적이 있다면 대화가 어떻게 끝없이 맴도는지를 잘 아실 겁니다. 대화는 말 그대로 원을 그리며 돌다가 결국 처음 시작했던 지점으로 돌아오거나 때로는 전혀 다른 행성에 불시착한 것처럼 엉뚱한 곳에서 끝나버립니다. 아까 잠시 기억해달라고 했던 그들의 사과 같지 않은 사과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패턴입니다. 그들은 진실을 말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온갖 화술을 동원합니다. 이때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말샐러드라는 기법입니다. 말 그대로 논리적으로 전혀 연결되지 않는 단어와 문장들을 마구 뒤섞어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화법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할 때마다 그들은 이 현란한 말의 파편들로 당신의 정신을 쏙 빼놓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나르시시스트가 이 질문들에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 자신도 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 사랑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것이고 특권은 그냥 마땅히 누려야 하는 것이며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자극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내면을 성찰하고 책임을 진다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런 질문들로 그들의 본질을 건드리면 그들은 극도의 불안과 분노를 느끼고 당신을 공격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을 더 추가할 수 있겠네요. 왜 항상 당신만 피해자인가요?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피해자 역할을 자처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고 상황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들은 자신이 피해자가 아니면 가해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대한 자아는 자신이 악당이라는 역할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늘 나눈 이 이야기들이 혹시 당신이 겪고 있는 관계의 어려움을 이해하는데 작은 실마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느끼는 혼란과 답답함은 결코 당신의 탓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답이 없는 사람에게 답을 구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부디 스스로를 보호하고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존중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안녕하세요.
지적인 대화와 삶의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마치 투명한 벽에 부딪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진심을 다해 이야기해도 대화는 계속 겉돌고 결국 상처와 혼란만 남았던 경험 말입니다. 상대는 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으며 항상 당신보다 한 수 위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는 가면 뒤에는 그들이 결코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는 깊은 공허함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가면을 벗겨낼 수 있는 나르시시스트가 절대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6가지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질문들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들이 필사적으로 숨기려 하는 내면의 핵심을 꿰뚫는 날카로운 송곳과도 같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면 과거 당신을 힘들게 했던 수많은 대화들이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내용이 당신의 마음을 울리거나 주변에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지혜를 주변에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빛을 비춰주는 선한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무엇이 당신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나요? 만약 나르시시스트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의 행복은 우리처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충만함이 아닙니다. 그들은 행복을 외부에서 끊임없이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원, 즉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시켜줄 외부의 찬사나 새로운 자극입니다. 새로운 연인, 새로 산 비싼 자동차, 새로 얻은 직함. 이것들이 잠시 그들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관계 초반, 당신 역시 그들에게 짜릿한 행복을 안겨주는 새로운 공급원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당신을 세상 최고인 것처럼 떠받들던 이상화 단계를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그 뜨거웠던 관심은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평가절하 단계가 시작되면서 거대한 환상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비롯되는 법입니다. 외부의 것들은 아주 잠시 우리를 기쁘게 할 뿐 지속적인 행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에게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나요? 라고 물으면 그들은 새로 산 차나 새로운 관계 혹은 직장에서의 성공 같은 것들을 늘어놓을 겁니다. 하지만 몇 달 뒤에 똑같은 질문을 해보세요. 아마 전혀 다른 대답이 돌아올 겁니다. 혹은 그들은 당신이 듣고 싶어 할 만한 모범 답안을 제시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나를 행복하게 해, 또는 우리 아이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라고 말이죠. 하지만 가만히 그들의 행동을 관찰해 보세요. 그들은 여전히 당신과 아이들 곁에서 세상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나요? 정작 그 행복의 원천이라는 당신이나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조차 귀찮아하지는 않던가요? 참 이상한 일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나를 그렇게 매몰차게 버렸다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돌아오는 건가요? 이 질문은 상대를 버렸다가 진공청소기처럼 다시 빨아들이는 이른바 후버링을 반복하는 나르시시스트에게 해당됩니다. 그들은 아주 무례하고 극적인 방식으로 관계를 끝내놓고는 며칠, 몇 주, 혹은 몇 달 뒤에 아무렇지 않게 다시 기어들어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죽어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이유는
갑자기 당신이 자신의 운명의 반쪽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예전에는 너무 바쁘고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그걸 미처 몰랐다고요. 적어도 그들은 당신이 그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들이 돌아와서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던지며 당신의 마음을 흔들었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혹은 마치 당신이 뭔가 잘못해서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것처럼 행동했던 적은 없었나요? 그 순간을 마음속에 잠시 담아두세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이 적극적으로 후버링을 시도하는 순간이 아닐 때 이 질문을 던진다면 그들은 아마 어깨를 으쓱하며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해 라며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갈 겁니다. 혹은 늘 그렇듯 모든 것을 당신 탓으로 돌리겠죠. 만약 그들이 솔직하다면 이렇게 말해야 할 겁니다. 사실 나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 하지만 당신이 내게 책임을 물으려고 할 때마다 견딜 수가 없어. 하지만 그들은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관계가 삐걱거린다는 인상을 심어주죠. 혹시 이런 경험이 있다면 부디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 주세요.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겠지만 이 지긋지긋한 버림과 후버링의 반복은 당신이 무엇을 했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가 관계를 맺는 방식 그 자체이며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그렇게 행동해야만 하는 생존 방식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든 결과는 같았을 겁니다. 세 번째 질문, 만약 자신에 대해 한 가지를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을 바꾸고 싶나요? 이 질문에 대한 나르시시스트의 전형적인 대답은 이런 식입니다. 이 완벽함에 대체 뭘 더 손대란 말이죠. 물론 조금 더 취약한 유형의 나르시시스트라면 조금은 솔직한 대답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조차도 매우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내 갈색 눈을 초록색으로 바꾸고 싶어와 같이 자신의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바꿀 수도 없는 외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들은 이 질문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르시시스트들은 유독 특권 의식이 강합니다. 자신이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죠. 하지만 왜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리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합니다. 그냥 마땅히 그래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원래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이것이 그들의 유일한 논리입니다. 이것은 논리적 오류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이 노력해서 무언가를 얻었고 그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느낀다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승진을 누릴 자격이 있는 이유는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기 때문입니다. 또는 제가 회사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었으니 연봉 인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와 같이 말이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의 특권 의식에는 대부분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위대함과 존재 자체만으로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한국 사회의 갑질 문화와도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특권의식은 일종의 심리적 갑질과도 같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상대를 자신의 아래에 두고 군림하려는 태도인 것이죠. 어떤 나르시시스트는 직장에서 매우 성공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들은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불평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 사랑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혹은 내 어떤 점을 사랑하나요?
이 질문은 나르시시스트에게 가장 어려운 질문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종종 육체적 욕망이나 순간적인 끌림을 사랑과 혼동합니다. 관계 초반에 불타오르는 감정, 즉 심취를 진정한 사랑이라고 착각하죠. 하지만 사랑에 빠져본 적이 있는 우리 모두는 압니다. 그런 감정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옅어진다는 것을요. 나르시시스트가 관계 초반에 그토록 빨리 사랑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 순간의 뜨거운 감정이 사랑의 전부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결점까지도 끌어안으며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에서 말하는 깊은 정과도 같은 오랜 시간을 통해 쌓아가는 헌신적인 유대감이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관계가 바로 이 단계에 접어들 때, 즉 진정한 사랑이 싹트기 시작할 무렵에 흥미를 잃고 떠나버립니다. 그들은 감정적 공감 능력이 부족하기에 다른 사람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관계란 주고받는 것이 명확한 거래와도 같습니다. 슬프게도 그들은 자신들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도 자신과 똑같이 관계를 거래처럼 여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끝날 때 너에 대한 사랑이 식었어 라는 말을 그토록 쉽게 내뱉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 질문입니다. 왜 제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자꾸 말을 돌리나요? 나르시시스트와 논쟁을 해본 적이 있다면 대화가 어떻게 끝없이 맴도는지를 잘 아실 겁니다. 대화는 말 그대로 원을 그리며 돌다가 결국 처음 시작했던 지점으로 돌아오거나 때로는 전혀 다른 행성에 불시착한 것처럼 엉뚱한 곳에서 끝나버립니다. 아까 잠시 기억해달라고 했던 그들의 사과 같지 않은 사과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패턴입니다. 그들은 진실을 말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온갖 화술을 동원합니다. 이때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말샐러드라는 기법입니다. 말 그대로 논리적으로 전혀 연결되지 않는 단어와 문장들을 마구 뒤섞어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화법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할 때마다 그들은 이 현란한 말의 파편들로 당신의 정신을 쏙 빼놓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나르시시스트가 이 질문들에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 자신도 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 사랑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것이고 특권은 그냥 마땅히 누려야 하는 것이며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자극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내면을 성찰하고 책임을 진다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런 질문들로 그들의 본질을 건드리면 그들은 극도의 불안과 분노를 느끼고 당신을 공격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을 더 추가할 수 있겠네요. 왜 항상 당신만 피해자인가요?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피해자 역할을 자처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고 상황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들은 자신이 피해자가 아니면 가해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대한 자아는 자신이 악당이라는 역할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늘 나눈 이 이야기들이 혹시 당신이 겪고 있는 관계의 어려움을 이해하는데 작은 실마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느끼는 혼란과 답답함은 결코 당신의 탓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답이 없는 사람에게 답을 구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부디 스스로를 보호하고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존중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안녕하세요.
지적인 대화와 삶의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마치 투명한 벽에 부딪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진심을 다해 이야기해도 대화는 계속 겉돌고 결국 상처와 혼란만 남았던 경험 말입니다. 상대는 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으며 항상 당신보다 한 수 위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는 가면 뒤에는 그들이 결코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는 깊은 공허함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가면을 벗겨낼 수 있는 나르시시스트가 절대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6가지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질문들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들이 필사적으로 숨기려 하는 내면의 핵심을 꿰뚫는 날카로운 송곳과도 같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면 과거 당신을 힘들게 했던 수많은 대화들이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내용이 당신의 마음을 울리거나 주변에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지혜를 주변에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빛을 비춰주는 선한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무엇이 당신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나요? 만약 나르시시스트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의 행복은 우리처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충만함이 아닙니다. 그들은 행복을 외부에서 끊임없이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원, 즉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시켜줄 외부의 찬사나 새로운 자극입니다. 새로운 연인, 새로 산 비싼 자동차, 새로 얻은 직함. 이것들이 잠시 그들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관계 초반, 당신 역시 그들에게 짜릿한 행복을 안겨주는 새로운 공급원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당신을 세상 최고인 것처럼 떠받들던 이상화 단계를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그 뜨거웠던 관심은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평가절하 단계가 시작되면서 거대한 환상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비롯되는 법입니다. 외부의 것들은 아주 잠시 우리를 기쁘게 할 뿐 지속적인 행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에게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나요? 라고 물으면 그들은 새로 산 차나 새로운 관계 혹은 직장에서의 성공 같은 것들을 늘어놓을 겁니다. 하지만 몇 달 뒤에 똑같은 질문을 해보세요. 아마 전혀 다른 대답이 돌아올 겁니다. 혹은 그들은 당신이 듣고 싶어 할 만한 모범 답안을 제시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나를 행복하게 해, 또는 우리 아이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라고 말이죠. 하지만 가만히 그들의 행동을 관찰해 보세요. 그들은 여전히 당신과 아이들 곁에서 세상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나요? 정작 그 행복의 원천이라는 당신이나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조차 귀찮아하지는 않던가요? 참 이상한 일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나를 그렇게 매몰차게 버렸다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돌아오는 건가요? 이 질문은 상대를 버렸다가 진공청소기처럼 다시 빨아들이는 이른바 후버링을 반복하는 나르시시스트에게 해당됩니다. 그들은 아주 무례하고 극적인 방식으로 관계를 끝내놓고는 며칠, 몇 주, 혹은 몇 달 뒤에 아무렇지 않게 다시 기어들어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죽어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이유는
갑자기 당신이 자신의 운명의 반쪽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예전에는 너무 바쁘고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그걸 미처 몰랐다고요. 적어도 그들은 당신이 그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들이 돌아와서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던지며 당신의 마음을 흔들었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혹은 마치 당신이 뭔가 잘못해서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것처럼 행동했던 적은 없었나요? 그 순간을 마음속에 잠시 담아두세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이 적극적으로 후버링을 시도하는 순간이 아닐 때 이 질문을 던진다면 그들은 아마 어깨를 으쓱하며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해 라며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갈 겁니다. 혹은 늘 그렇듯 모든 것을 당신 탓으로 돌리겠죠. 만약 그들이 솔직하다면 이렇게 말해야 할 겁니다. 사실 나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 하지만 당신이 내게 책임을 물으려고 할 때마다 견딜 수가 없어. 하지만 그들은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관계가 삐걱거린다는 인상을 심어주죠. 혹시 이런 경험이 있다면 부디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 주세요.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겠지만 이 지긋지긋한 버림과 후버링의 반복은 당신이 무엇을 했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가 관계를 맺는 방식 그 자체이며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그렇게 행동해야만 하는 생존 방식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든 결과는 같았을 겁니다. 세 번째 질문, 만약 자신에 대해 한 가지를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을 바꾸고 싶나요? 이 질문에 대한 나르시시스트의 전형적인 대답은 이런 식입니다. 이 완벽함에 대체 뭘 더 손대란 말이죠. 물론 조금 더 취약한 유형의 나르시시스트라면 조금은 솔직한 대답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조차도 매우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내 갈색 눈을 초록색으로 바꾸고 싶어와 같이 자신의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바꿀 수도 없는 외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들은 이 질문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르시시스트들은 유독 특권 의식이 강합니다. 자신이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죠. 하지만 왜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리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합니다. 그냥 마땅히 그래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원래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이것이 그들의 유일한 논리입니다. 이것은 논리적 오류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이 노력해서 무언가를 얻었고 그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느낀다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승진을 누릴 자격이 있는 이유는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기 때문입니다. 또는 제가 회사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었으니 연봉 인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와 같이 말이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의 특권 의식에는 대부분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위대함과 존재 자체만으로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한국 사회의 갑질 문화와도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특권 의식은 일종의 심리적 갑질과도 같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상대를 자신의 아래에 두고 군림하려는 태도인 것이죠. 어떤 나르시시스트는 직장에서 매우 성공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들은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불평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 사랑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혹은 내 어떤 점을 사랑하나요?
이 질문은 나르시시스트에게 가장 어려운 질문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종종 육체적 욕망이나 순간적인 끌림을 사랑과 혼동합니다. 관계 초반에 불타오르는 감정, 즉 심취를 진정한 사랑이라고 착각하죠. 하지만 사랑에 빠져본 적이 있는 우리 모두는 압니다. 그런 감정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옅어진다는 것을요. 나르시시스트가 관계 초반에 그토록 빨리 사랑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 순간의 뜨거운 감정이 사랑의 전부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결점까지도 끌어안으며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에서 말하는 깊은 정과도 같은 오랜 시간을 통해 쌓아가는 헌신적인 유대감이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관계가 바로 이 단계에 접어들 때, 즉 진정한 사랑이 싹트기 시작할 무렵에 흥미를 잃고 떠나버립니다. 그들은 감정적 공감 능력이 부족하기에 다른 사람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관계란 주고받는 것이 명확한 거래와도 같습니다. 슬프게도 그들은 자신들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도 자신과 똑같이 관계를 거래처럼 여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끝날 때 너에 대한 사랑이 식었어 라는 말을 그토록 쉽게 내뱉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 질문입니다. 왜 제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자꾸 말을 돌리나요? 나르시시스트와 논쟁을 해본 적이 있다면 대화가 어떻게 끝없이 맴도는지를 잘 아실 겁니다. 대화는 말 그대로 원을 그리며 돌다가 결국 처음 시작했던 지점으로 돌아오거나 때로는 전혀 다른 행성에 불시착한 것처럼 엉뚱한 곳에서 끝나버립니다. 아까 잠시 기억해달라고 했던 그들의 사과 같지 않은 사과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패턴입니다. 그들은 진실을 말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온갖 화술을 동원합니다. 이때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말샐러드라는 기법입니다. 말 그대로 논리적으로 전혀 연결되지 않는 단어와 문장들을 마구 뒤섞어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화법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할 때마다 그들은 이 현란한 말의 파편들로 당신의 정신을 쏙 빼놓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나르시시스트가 이 질문들에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 자신도 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 사랑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것이고 특권은 그냥 마땅히 누려야 하는 것이며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자극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내면을 성찰하고 책임을 진다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런 질문들로 그들의 본질을 건드리면 그들은 극도의 불안과 분노를 느끼고 당신을 공격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을 더 추가할 수 있겠네요. 왜 항상 당신만 피해자인가요?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피해자 역할을 자처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고 상황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들은 자신이 피해자가 아니면 가해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대한 자아는 자신이 악당이라는 역할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늘 나눈 이 이야기들이 혹시 당신이 겪고 있는 관계의 어려움을 이해하는데 작은 실마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느끼는 혼란과 답답함은 결코 당신의 탓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답이 없는 사람에게 답을 구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부디 스스로를 보호하고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존중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안녕하세요.
지적인 대화와 삶의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마치 투명한 벽에 부딪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진심을 다해 이야기해도 대화는 계속 겉돌고 결국 상처와 혼란만 남았던 경험 말입니다. 상대는 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으며 항상 당신보다 한 수 위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는 가면 뒤에는 그들이 결코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는 깊은 공허함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가면을 벗겨낼 수 있는 나르시시스트